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의 현재훈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구별로 예비 후보 행보와 출마자 윤곽이 드러나면서 분위기가 달궈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4월 총선 관련해 세 곳의 지역구별 쟁점과 전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패널 소개합니다. 먼저 제주 대한연구공동체 강호진 실장,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동현 연구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전의 변호사, 문화도시 공동체 쿠키 이승택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가 설을 앞두고 제주 신보와 제주 CBS, 제주의 소리 등 언론 3사와 함께 국회의원 선거와 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그 내용 중심으로 선거구별 쟁점, 전망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갑 선거구에 대해 관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예비 후보로 등록하거나 출마가 거론되는 11명에 대한 선호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기수 전 도의회 의장이 10.5%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고경실 전 제주시장이 10.2%로 바짝 뒤를 쫓았습니다. 구자헌 전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7.5,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6.9, 고병수 정의당 도당위원장 6.5%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진 전 제주도 관광협회장 3.4,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 3.3, 양기련 제주대 교수 1.8%였고 문윤택 국제대 교수와 김용철 공인회계사, 임효준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는 1% 미만이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박기수 후보가 24.7%로 가장 앞섰고 송재호, 문윤택 순이었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모른다는 부동층이 50%를 넘었습니다. 민주당의 전략공천 방침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대답이 찬성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는 찬성 비율이 50.9%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야권과 무소속 후보에 대한 선호도에선 고경실 후보가 13.8%로 가장 앞섰고 고병수 후보가 11.5%로 뒤를 이었습니다. 구자헌 9, 장성철 6.1, 김영진 4.6, 그리고 양기련 2.7, 임효준 2, 김용철 1.2% 순이었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정책이나 공약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인물이나 자질, 소속 정당도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0.8%로 21.8%인 자유한국당보다 갑절 가까이 높았고 정의당이 9.6, 바른미래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를 비롯한 제주도 내 언론 4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맡겨 제주시 갑 지역구에 거주하는 19살 성인 남녀 80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응답률 12.2%에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네, 현역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제주시 갑 선거구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현재로선 가장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주시 갑 지역이 이번 총선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출마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당내 경선, 교통 정리가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당원 당규상에는 현역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서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다라고 하는 게 당원 당규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공천이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예측이 가능한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존에 준비했던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상대 후보와 관련돼서 본선에서의 경쟁력도 여러 가지로 좌우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한 게 그럼 오히려 야권 후보들한테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반드시 뭐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다만 현재 이제 여론조사 상으로는 전략공천하는 거에 대한 이제 부정적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전략공천을 두고 어떻게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인 같은 경우에도 뭐
단수 공천이 아니라 뭐 본인이 이제 고민하셔가지고 그러면 당당하게 경선을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또 다른 국면이 열리니까 저는 그런 몇 가지 좀 변수들을 보면서 전략 공천이 과연 독이 될 것인지 해가 될 것인지 좀 판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이 절대 우세가 아닌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굉장히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난감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다른 후보들은 미소 짓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식으로 교통정리되느냐 하는 부분이 이제 보기에 굉장히 재미있을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병수 그 후보 예비 후보가 지금 그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고 있는데 끝까지 완주를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진보 쪽 민주당과 정의당 쪽에 표가 좀 나누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생기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도지사 선거에서도 봤었던 이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또 사실은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자유한국당도 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그 탄핵 이후에 굉장히 힘들 때 도당위원장으로 나왔었던 이제 구자원 예비 후보가 지금 갑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 김영진 관광협회장 그리고 또 지금 고경실 전 시장이 이렇게 후보로 등록을 하셨죠. 그런데 고경실 전 시장이 사실은 그 구자원 변호사보다 더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우리 이번 조사에서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힘들 때 도당위원장까지 했었던 구자원 예비 후보가 아니라 만약에 또 고경실 전 시장의 이 지지율 갖고서는 공천이 만약에 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내 민주주의, 당에서의 그 당인으로서 활동했던 사람에 대해서 좀 배제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어갖고는 자유한국당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의 공천 과정.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공천 과정인데 관건은 그런 것 같아요. 공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주적인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텐데 가장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당원 당구상의 전략 공천 지역으로 좀 선정이 됐지만 그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당원들의 참여, 민주적 참여가 보장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 굉장히 큰 관건일 텐데 과거와 같은 이렇게 낙하산식의 공천이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당내에서 반발이 굉장히 거셀 거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본선에 가서 지난 도지사 선거처럼 내부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 진영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봉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크게 보면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과는 달리 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 싸움 나는 와중에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이제 아주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방법으로 될 것 같아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자유한국당 후보에게 상당히 이제 절차적으로는 유리한 국면이 열린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민주당은 그 예전서부터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상향식 이 제도를 먼저 앞서서 했는데 이 전략 공천 지역에 대한 반발 여론 이 부분에 대한 그 여론은 어차피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전히 이제 아까 조사만 절반이 넘게 전략 공천에서 반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제주도 유권자들은 그 당내 공천 과정에서도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제도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그 당원 당구를 지키면서도 당원들이 민주적 참여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어떤 절충적인 방안을 찾는 게 가장 큰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단수 후보로 민주당에서 후보를 확정을 했을 때 뭐 박희수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도 선거에 좀 변수가 될까요? 어떻게 예, 크게 작동을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략 공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사실 과거에 한번 그 상황을 보면 경선이 주로 이루어졌던 그 2016년 상황을 보면은 경선은 이루어졌지만 사실 그게 순탄하게 이렇게 교통 정리가 된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영훈 후보와 김은남 후보 간의 어떤 이야기도 있었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후보 사이에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문대림 후보가
이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을 봤을 때 지금 상황도 그런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민주당 중앙당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은 했지만 만에 하나 제주 지역의 반대 여론이라든지 이 기타 예비 후보들의 그런 반발 여론 때문에 경선의 가능성 좀 뭐 열려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완전히 닫혀 있는 건 아니고 결국은 중앙당 차원의 전략공천을 다루는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실제로 후보들의 적합도라든가 당선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내부적인 이제 경선 절차를 할 수도 있다 정도까지 가능성은 일부 이렇게 열려 있는 게 있는데 다만 대전제는 그러면 상대 후보랑 싸워가지고 과연 누가 유리한가 이런 것들 좀 따져보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2월 중순 이후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제주시 갑 선거구 앞으로 이제 전개되는 그런 선거운동 양상 그리고 총선 결과까지 이렇게 미루어 보면 관전 포인트 한 가지씩 말씀을 좀 해주시죠. 우선 다른 지역과 달리 갑은 야권 연대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의당과 자유한국당은 합칠 수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야권 연대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이제 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진보 정당의 유일한 후보인 고병수 후보가 얼마만큼 선전할 것인가 이 부분도 포인트고 또 하나는 또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전 세 분 중에 어느 분이 될 것인가 상당히 이제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분들이 따라가지고 좀 선거 구도가 좀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갑 지역은 구도가 굉장히 다른 지역과 다르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자유한국당이 1대1 구도가 아니라 정의당의 고병수 후보가 마지막까지 선전하겠다라는 입장이니까 이런 3파전 구도에서 과연 어떤 부분들이 유권자들 표심을 자극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아까 강호진 실장은 말씀하셨지만 고병수 후보가 얼마만큼 선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도 만약에 고병수 후보가 선전하면 선전할수록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좀 열세가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구도 속에서 자유한국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정황상 또 송재호 위원장이 그 전략 공천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송재호 위원장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중앙과의 좀 교감이 있어서 본인이 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이제 총선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한 것을 보았는데 그렇게 중앙과의 교감이 있었다라는 뉘앙스의 내용이 언론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사실은 송재호 위원장의 지지율이 막 높게 나온 것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 중앙당 측에서도 송재호 위원장이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당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아마 검토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뭐 송재호 그 후보 관련된 포함된 여론조사 결과는 사실은 이제 필요하긴 했는데 정확하게 그 인지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정확하게 표심을 정확히 반영하기 좀 어려웠지 않았었냐 보여지고요. 아마 추석 이후에, 설 이후에 뭔가 새로운 조사를 하게 된다면 또 그게 좀 정확한 게 아닌가. 지금은 조금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어쨌거나 예. 가장 변수가 많은 예. 지역구라서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미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거구라고 또 하나 생각합니다. 이제 약간 관전 포인트는 정책적인 건데 예. 사실 제2공항 확정은 안 됐지만 예정지가 성산포 아닙니까? 성산인데 오히려 제2공항 정책 관련해서 가장 치열한 곳이 또 갑 지역입니다. 그래서 흐름을 보면은 자유한국당 후보님들은 주로 필요하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고 오히려 이제 정의당 후보라든가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도민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이런 쪽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엔 갑 지역 그 정책적인 이슈 중 하나가 아닌가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야권 연대는 이제 거의 가능성이 없고 아까 김동연 교수께서는 뭐 3파전 얘기했는데 뭐 무소속하고 기타 정당까지 하면 아마 후보가 최대 뭐 대여섯 명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제주시 을 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전체 후보 선호도에서 현역인 오영훈 의원이 2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부상일 후보가 11%, 민주당 김우남 전 의원 9.1, 부승찬 전 국방부 장관 정책보좌관이 7.9%로 뒤를 이었습니다. 차주홍은 2.9%, 전성태 1.2, 강승현 0.9, 김복순 0.4,
서금석이 0.2%를 얻었고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층이 41.8%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호도에서는 오영훈이 31.9%로 가장 높았고 김우남이 15.2%, 부승찬이 12.1% 순이었습니다. 야권 후보 선호도에서는 부상일이 22.3%로 1위, 차주홍 5.1, 전성태 4.6, 김복순 2.4, 강승현 2.1, 서금석 0.8, 부동층이 62.6%로 매우 높았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정책이나 공약이 32.5%, 인물이나 자질이 31.1, 소속 정당이 2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이하는 정책과 공약을 우선하겠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많은 반면 50대는 인물이나 자질이 34.7%로 가장 높아 세대별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4.3%, 한국당 16.8%, 정의당 10%, 새로운 보수당 4.1%, 바른미래당 3.6% 등을 보였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제주 MBC 등 언론사사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9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시 을성거구 성인 남녀 803명을 상대로 유무선 전화로 실시해 11.5%의 응답률을 얻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입니다.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던 부상일 변호사 출마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4년 전 총선에서 부상일 변호사가 사실은 출구조사에서까지 이기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 오영훈 선생님께서 이제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초선 4년을 끝나고서는 이번에 재선 도전을 하시는데 물론 이게 어떤 리턴 매치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전제 조건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지금 부승찬이라는 분께서 또 새로 후보로 등록을 하셨고 이쪽은 아마 공천 이제 경선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또 4년 전을 생각을 해보면 당시에 그 3선이었던 김우남 전 의원이 경선에서 저는 아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의원 재선을 하셨던 당시 그 오영훈 의원에게 패배를 하면서 오영훈 의원이 이제 민주당 후보로 단독으로 나서면서 그 이제 결국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은 또 부승찬 후보도 완전히 그 불가능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오영훈 의원에 대해서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도가 뭐 아무래도 다른 서귀포나 이쪽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교체에 대한 민주당 내부에서의 좀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의 생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부승찬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으로 좀 보니까 홍보를 하는 문구가 문재인 정부 국방장관 정책 보좌관 이렇게 후보 그 제일 크게 나오고 있는 문구는 그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대통령에 대한 그 호감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어필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김우남 전 의원께서 이번에 출마를 하실지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예의주시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수십 년간 이제 당인으로 살아오셨는데 민주당 당적이 아닌 뭐 무소속이나 다른 당으로는 당연히 안 하실 것 같고 무소속으로도 아마 출마는 안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 뭐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면 김우남 후보 그 김우남 전 의원의 지지층이 민주당 내에서 그러면 누구를 지지를 할 것인가 그럴 때 4년 전에 그 반대편에 있었던 오영훈 의원 또 최근에 항소심 판결도 있었는데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에 있어서 그 도지사 선거 때 그때 김우남 전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부분에 대해 당시 오영훈 의원께서 그 도당위원장으로서 그런 일 없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만약에 이게 허위로 밝혀지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인터뷰를 하셨었는데 그게 사실은 사실로 밝혀졌죠. 결국 재판에 있어서. 그런데 그 이후에 오영훈 의원 측에서 어떠한 뭐
대응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우남 지지층에서는 오영훈 의원 측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그 지지층이 부승찬 후보 쪽으로 지지를 하게 된다면 또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짧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민주당은 선수 교체가 될 거냐라고 하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 같고, 자유한국당은 부상일 후보의 서력전이 될 것이냐. 요게 이제 제주시 을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 특히 이제 김우남 전 의원 변수 얘기했는데, 그것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게 변수가 된다는 게 저희 이 더불어민주당이 제 도당이 얼마나 뭐 정당 정책이나 이런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조직이 얼마나 느슨한가, 이런 걸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다, 거론되는 자체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을 지역의 민주당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니 전체 판을 보면 일단 피로도라는 단어가 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오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도의원 재선 후 이렇게 초선하고 이제 사실상 선출직으로 4번째 도전이고, 부상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회의원만 지금 4번째 도전이잖아요. 지역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분들이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런 어떤 거에 대한 피로도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또 피로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루하면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거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저도 이제 부승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뉴페이스로서 정말 신선함을 던져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새로운 얼굴이라고 그게 그냥 보장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의 혁신, 비전 이런 걸 보여줄 인물인지 좀 냉철하게 따져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후보가 부상일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어쨌든 이제 김희호 후보님하고 강승 후보님이 어쨌든 등록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대 변수는 이제 김동인 교수님께서는 뭐 의미 없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제 김우남 전 의원의 불출마 확인과 함께 이분을 지지했던 분들의 표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게 만약 이제 부승찬 후보 쪽으로 많이 쏠리게 되면은 민주당 내 당내 경우 상당히 이제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다음 주에 중앙당 차원에서 을 지역은 후보 적합도 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아마 도민들의 의사들을 좀 확인하는 과정들이 끝나고 나서 경선 쪽으로 가는 방향이 정리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제주 을 같은 경우는 김우남 전 의원, 그러니까 전 의원이긴 하지만 여전히 정치적 영향력이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마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게 관심이 되고, 만약에 출마를 안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이냐, 이게 제주시 을 선거판을 정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우남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그 도지사 선거 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 직후에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그리고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그 이전에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입장 표명이 없는데요. 뭐 어떤 부분이 좀 고민하는 지점인지 우리가 넘겨짚을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점집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선거 사무실은 아니지만 사무실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원명부 유출 관련된 재판 결과와 함께 그 설 연휴를 두고 이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보기엔 감히 이제 불출마 선언하지 않겠나. 변호사님 말씀처럼 민주당원이었는데 갑자기 무소속으로 가서 나오는 경우 수는 별로 거의 없는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 세대의 정치를 이제 물려주려고 하는 그런 아마 결심을 하지 않겠나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제일 좋은 그림일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김우남 전 의원께서 이제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그 파괴력은 가지고 계시지만, 사실 그러니까 출마에 대해서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한 번 더 하고 싶어서 나오시겠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 혹시 지역을 위해서 해야 된다면 지역을 위해서 뭘 할 건지에 대한 어떤 명확한 이야기가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선수로는 안 되고 뭐 감독이나 코치 쪽으로는 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럼 생각이 듭니다. 훌륭하죠, 그러면. 예. 결국 항소심에서 판결은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또 본인이 경선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하셨겠지만, 또 민주당에서 또 오랫동안 계셨었기 때문에 거기 민주당, 중앙당 이쪽에 대해서 좀 비난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것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간에서는 사실은 이번 총선이 아니라 그렇다면 일단 민주당 당적을 유지를 하되 다음번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시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소문도 사실은 지역에서는 도는 것 같습니다. 예. 을선거구 같은 경우에 어차피 현역 의원이 가장 높게 나오긴 했지만 지지도가 하지만 민주당 지지도가 44%인데 이 오영훈 의원 지지도는 25%면 이 간극을 어떤 여론이라고 봐야 됩니까? 원래 당내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당내 여러 가지 정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상당한 격차가 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만약에 경선 과정에서 현역 의원인 지금 오영훈 의원도 안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수치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부승찬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가점이 부여가 되면 경선 과정에서 부동산 후보가 물론 제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인지도는 떨어지지만 당내 경선에서는 지금 같은 조건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포기하긴 이르다. 뭐 이런 부분들도 물론 당사자들은 굉장히 좀 가슴이 졸이겠지만 지켜보는 유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게 되면 재미있는 승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터로도 아까 MBC 조사에 따르면은 이제 민주당 후보 적합도 같은 경우에 이제 오영훈 의원님이 31%고 나머지 부승찬 후보님과 김우남 전 의원을 합치면 28까지 나와요. 그러면 부승찬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신인이기 때문에 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아직 모르는 선거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그 오영훈 의원 그 의정 보고서 그게 집으로 이제 왔더라고요. 이렇게 봤는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 보니까 의정 보고서를 봤을 때 막 눈에 띄는 활동은 솔직히 별로 없어 보였어요. 그게 그게 아마 또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주관적인 조금 판단일 수도 있고 네. 그런 말 들으면 섭섭합니다. 이 오영훈 의원이.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일단 초선 현역 의원이 가장 유리한 상황이긴 하겠지만 일단 김유남 후보의 변수라든지 그 다음에 부승찬 후보의 뉴페이스라는 사실 파이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도전해야 되는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지금 이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한 패기, 비전 제시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이제 뭐 그 이렇게 보이는 이제 부상일 후보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어떤 그 문제점을 잘 파악을 해서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부상일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닌데 지역 주민 입장에서는 계속 봐왔던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번에 정말로 아예 다른 모습 그리고 정말로 최근에 뭐 정론관, 국회 정론관까지 가셔갖고 뭐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은 또 나름 절치부심하시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보이는 것 같은데 지역 주민들에게 사실 최근 4년간에 여기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간극을 또 좁히기 위한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노력은 더욱 강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서귀포시 선거구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쟁점과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출마 예상 주자들의 선호도를 물었습니다.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위성권 의원이 41.3%로 우위를 달렸고 강경필 변호사가 10.5%로 뒤를 이었습니다. 허용진 변호사 4.4%, 김삼일 전 자유한국당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3, 이명문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1.9, 이석주, 박예수, 정은석은 1% 미만이었습니다. 현역 의원인 위성권 의원의 지지 의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지지하겠다가 55.6%로 가장 높고 지지하지 않겠다 30.8%로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모든 계층에서 높았습니다. 위성권 의원의 대항마로 출마하는 야권 후보는 강경필 후보가 19.7%로 가장 높았고 허용진 8.3%, 이명문 4.6, 김삼일 4.2, 이석주 1.6, 정은석 1.1, 박예수 후보 0.9% 순이었습니다. 후보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인물이나 자질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30.1%, 정책이나 공약 30, 소속 정당 26%로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4.2%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20.4, 정의당 9.1, 바른미래당 2.5% 순이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는 30대와 블루칼라 종사자층에서, 자유한국당 지지도는 60세 이상 1차 산업 종사자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 MBC를 비롯한 4개 언론사가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맡겨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서귀포시 선거구에 거주하는 19살 이상 제주도민 811명을 유무선 전화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1.8%,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갑과 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귀포는 분위기가 차분한데요. 현역인 위성군 의원이 민주당에선 거의 확정적인 상태로 볼 수 있고요. 관건은 야권 후보 단일화 같습니다. 서귀포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서귀포시의 현재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2016년 선거를 한번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이제 더민주의 위성군 후보가 계셨고, 새누리의 강지용 후보가 계셨고, 무소속으로 문대림 후보가 나오셨는데, 무소속으로 문대림 후보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2012년 같아요. 12년인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현역 의원의 어떤 잘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실은 서귀포에서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반증이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찌 보면 서귀포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지역의 미래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좀 세상이 변하는 만큼 이제 개인도 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1인 독주는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선의의 경쟁자, 또 여러 방면에서 좀 좋은 분들 키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위성권 의원은 사실은 초선이시기 때문에 뭐 4년 사이에 후계자라든지 이런 분을 키우는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위성권 의원에 대한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계속 사실 높았던 것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위성군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율이 높죠. 근데 이제 선거가 한 70일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선거하신 분도 70일 정도면 거의 청동기부터 현대 문명까지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히 무소속 후보인 강경필 변호사 같은 경우도 무소속이지만 야권 연대 이런 부분들을 주창하고 있어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고, 또 하나는 이 서귀포 지역구의 가장 큰 문제점 또는 가장 큰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위성군 의원 본인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높은 지지율이 자칫 잘못해서 자만이나 교만 이렇게 되게 되면 유권자들에게 아주 굉장히 냉철한 판단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선거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변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선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귀포는 제주시 각과는 달리 사실 야권 후보들끼리 단일화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일단은 1차적으로 이제 거론됐던 이경용 도의원님이 불출마하기 때문에 약간 파는 작아진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경필 변호사님이랑 다투고 있는데, 저는 쟁점이 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장 외에서 한꺼번에 단일화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허영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 자유한국당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자는 게, 이 부분 좀 정리가 좀 빨리 되지 않으면은 이제 상당한 지지를 갖고 있는 위성권 후보에게는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좀 2월 정도에는 정리가 돼서 선거판이 좀 짜이지 않겠나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야권 후보 단일화가 안 되면 뭐 어느 정도 그 선거 자체 그 변수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현재 상황에서 민주당은 유성권 후보인 거고, 무소속은 강경필 후보, 자유한국당 또 다른 후보가 돼버리면 사실 선거는 이제 예측이 너무 가능해버리는 선거처럼 돼버릴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야권에서는 어떻든 간에 후보 단일화를 이뤄야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 룰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은 그 뭐 세 개 선거구가 다 있긴 합니다만은 지난 4년 동안 과연 그 보수 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왜 인물을 안 키운 건지 못 키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물론 지금 현역 의원들에 대한 어떤 호불호는 있겠지만
일단 이제 오영훈 의원이나 위성구 의원은 도의원 시절부터 해서 새롭게 이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을 다져서 성장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좀 자유한국당, 특히 보수정당 내부에서는 그런 인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건 이제 보수정당이 갖고 있는 굉장히 좀 경직된 이 정당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이 제주 지역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토양, 어떤 이런 독특한 분위기 속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대목은 사실 맞죠. 뭐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서귀포 지역에서 뭐 야권이든 이제 여권이든 뭐 동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지만, 지역에 좀 애정이 있는 분들이 어찌 보면은 좀 후보들을 키우고 좀 집단 체제로 지역을 위한 어떤 그 정책이라든지 공약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들이라도 지금부터라도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가 제2공항 후보지, 네. 그러니까 포함된 지역구인데요. 이 제2공항을 비롯한 어떤 그 총선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정책 공약이 혹시 있을까요? 서귀포 제일 큰 건 제2공항인 거죠. 근데 이제 제주시 갑 지역과는 달리 후보마다 저희가 보기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해야 된다는 쪽이 강한 건 있지만, 민주당 역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는 필요하다. 다만 이제 도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쪽인데, 경향적으로 보면 그래도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돼 있어가지고 사실 예상과는 달리 서귀포 지역은 제2공항에 대한 쟁점이 없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고, 오히려 변수는 강물 가격 폭락 등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산업 관련된 정책을 누가 좀 더 현실적으로 내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을 제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정책적인 과제들이 아닌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한테 이런 공약, 이런 정책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마무리로 한 분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좀 소박하게 그 면세점 관련해서 도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롯데 면세점, 신라 면세점 매출액이 2조입니다. 그 2조 가운데 과연 도민에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라는 것이죠. 세금도 거의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면세점 관련해서 도민에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관광진흥기금이든 농어촌진흥기금이든 청년기금이든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국회를 통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 대표님. 네, 사실 이런 자리에서 그런 제안을 갑자기 드리는 게 굉장히 어찌 보면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긴 한데, 이제 기본 어떤 바탕에는 좀 지역에 대한 어떤 스터디들이 우리 후보님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고, 그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어떤 제안보다는 이런 방향성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김 박사님. 저는 이제 1차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기후 변화가 심해져 있고, 그리고 지금 같은 제주 지역의 소득 격차가 굉장히 커지는 상황에서 1차 산업에 대해서 좀 관심 갖고 1차 산업을 통해서 제주의 지역의 미래를 좀 생산하는, 그러니까 그게 단 1차 산업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제주 지역의 미래의 경관까지도 좀 고민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정책들이 좀 개발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구가 물론 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 전체를 위해서 봉사를 하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되시는 세 분의 국회의원들께서는 국회에 갔을 때 조금 더 전국적으로 이슈를 리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사실 의정보고서 말씀도 잠깐 드리긴 했는데,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께서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전국적인 뉴스에서 전국적인 이슈를 이제 만들어가는 데에서는 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넓게 제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사회 공동체의 발전 방향이 달라집니다. 후보자들의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하는 몫은 유권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